정책의 변곡점이 온 거고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금리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영끌족, 갭 투자 이런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자, 25일 금통위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0.75%에서 1%로 올라간다는 얘긴데요. 집값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식 확산과 함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기조, 기준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 매물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계속 올라서 지금 기준금리가 1.2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로 3억 원을 연 2.5% 금리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한 해 동안 부담하는 이자가 750만 원인데 이 금리가 3.5%까지 올라가면 연 이자가 1,050만 원으로 월 부담 이자 비용이 87만 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월 부담 이자 비용이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문제가 많을 거다 예상하는 반면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요. 과거 금리 상승 시기에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사례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자, 금리 인상의 수요 측면에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공급 부족 요인이 주택시장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에도 이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고점이고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폭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금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공급 부족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데 내년에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거기 때문에 폭락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양쪽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저도 금리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었는데 네. 요새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구나. 이게 말을 아끼네. 오케이. 오케이. 그게 그래요. 제가 이제 2000년대를 돌이켜보면 그렇거든요. 2000년대를 돌이켜보면 이제 별별 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네.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하고 싶어 할 때 욕을 먹더라도 아니 그냥 내 생각인 걸 어떻게 해. 왜 개인의 생각하는 거지 유튜브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읽었었던 진희선 서울시 전 행정부시장, 서울시 부시장님, 원래 이 주택 정책 하시던 분이죠. 이분이 어떤 생각인지는 이제 그 책을 내셨어요. 그만두고, 작년에 그만두고, 지금 연대 교수로 가셨는데, 책을 내셨어.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이래가지고 내셨는데, 뭐 동의 안 가는 부분도 책 안에 너무 많았지만, 지난 시장을 평가하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뭐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이, 그니까, 2001년인가에 9.11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경제가 내외로 휘청휘청 되고 하니까, 미국은 작정을 하고 저금리를 굉장히, 금리를 내려가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미국도 집값이 저금리가 길어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2005년도에 용산 시티파크 당첨되는 분이 막 팔고 싶어서 오셨어요. 용산 시티파크는 당시에 난리가 났었던 아파트예요. 네네. 팔려고 왔는데 왜 파냐고 그러고 팔고 미국에 집 사러 간대. 그랬어요. 미국도 그렇게 지금 미국 난리라고. 그래서 핫한 시티파크 팔고 나기는 미국 집 사야 된다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뜨거웠던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미국은 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냐? 9.11로 시작된 그 사태에서 이제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고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늘어난 이자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서프라임 모기지들. 그러니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터지면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기지 본드들이 유동화되어 있어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타고서 하나씩 터지고 보니까 메이저한 얘네들이 다 터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 영향이 우리나라한테도 직접적으로 와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고 그게 또 이제 유럽에서 2012 뭐 이렇게 와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트리거.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금리를 계속 저금리 유지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필요에서 큰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정책의 변곡점이 온 거고 그 이후에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갈 거냐. 그렇지.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갈 거냐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기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 좋을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또 변수는 뭐냐. 오늘 델타 변이가 아니라 뭐더라? 이름이? 아무튼 지금 나 또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에서 이번에는 또 되게 또 심각한 변이가 또 하나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또 약간 좀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살아날 것처럼 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침체를 국면을 생각하면서 또 돈을 풀어야 되고 또 금리를 낮춰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또 다른 변곡점, 언제 변곡점이 또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 건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미국에서 돈을 잠그고 금리를 올리고 하는 우리나라도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일단 2번 금리 우리나라 올렸잖아요. 이거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고 이게 금리는 되게 우리가 옛날에 느끼던 거랑 약간 다르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제가 옛날에 느꼈던 금리는 제가 대출을 주로 받던 시절에 기준금리는 얼마였냐면 6%였어요. 금리는 그냥 대출 이자는 6%가 기준이었고 좀 싼 데는 5.5%, 비싼 데는 6.5%, 6.3% 요 정도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거의 한 7%, 7.5% 막 이렇게까지 8%까지도 갔었어요. 8%까지 갔죠. 그 되게 엄청 고통스러워요. 2% 올라가면. 근데 보세요. 6에서 8이 되는 거는 2%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한 30% 오른 건가? 근데 지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금리에 받았냐면 2%, 3%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금융 비용을 그거 기준으로 세팅한 거야. 근데 3%에 받은 사람이 2% 올라가는 거는 6%에 받은 사람이 8%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배율이. 그렇죠. 2.5%에 받았던 사람이 금리가 5%가 되면 2배가 늘어나는 건데 환장하는 거죠. 이 체감은 되게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상승기에 오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금리를 받아들이는 조건 자체가 사람마다 되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변곡점이냐, 그러니까 큰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는 흐름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뭐 옛날에도 문제가 없었어. 뭐 이렇게만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도 금리 인상기에 집값 따라서 올랐었기 때문에 계속 갈 거야. 갔어요. 맞아. 2005, 6, 7, 8 계속 금리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8년 이후에 박살이 났잖아. 박살이 난 이유가 뭐야? 올라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만세 부르고 터져버린 서브프라임들이 터져서 문제가 된 거잖아. 그래서 상승이 올라가면 지금 이 금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만세 부르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온 게 원인을 따져본 금리 인상이란 거지.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 단순히 과거에 금리 인상할 때 그때는 집값이 똑같이 올랐으니까 문제가 없었지. 그건 옛날 생각이고 아, 그게 원인이었구나.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의 금리 인상을 간단하게 생각만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은 생각하는 걸로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요. 생각이 시대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과거의 사례가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부장도 없고. 뭐,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사실은 금리 인상의 원인에 대한 부분에 더 관심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과열됐다라고 보는 측면이 사실 있어요, 저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얘기하면 과잉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잉 유동성이라는 건 언제 생기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수장님 얘기했던 처음에 때문에 그렇지. 야, 은행에 그렇죠. 돈 넣으면 뭐하냐. 아무것도 안 될 때. 야, 이걸 뭐라도 투자를 해야지. 그게 과잉 유동성이지. 그죠. 그 유동성이 풀리게 된 시작이 뭐냐면 일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건데 많이 풀린 돈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게 된 게 원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막말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근거 없이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 시대가 생기고 나서 네 그때 정부에서 다양한 금리 인하를 비롯하여 정책 자금 이런 것들을 풀면서 그 부분이 과잉 유동성을 만들지 않았냐, 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원인이 뭐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점쟁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또 벌일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또는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거 참 예측하는 것도 진짜 점쟁이 영역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공포감, 또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그 원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돈을 많이 풀었어. 미국도 많이 풀었고,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미국 돈 엄청 풀었고, 우리나라도 많이 풀었고. 그게 그렇죠. 2020년, 21년에 부동산 가격 캐리한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맞아요.